자, 김기용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제 2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문은 1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설명할 것도 적고, 그리고 쓰기도 좀 간단할 겁니다. 자, 갈까요? 일단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문을 보면은 갑은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세무사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줄 수 있게 세무서 담당 직원 K에게 잘 전해달라며 K에게 줄 돈 2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예 그 정확한 문구가 다 있죠. 전해달라. K에게 줄 돈입니다. K에게 줄 돈. 그리고 교부했다. 그러면 제3자 뇌물 교부죄. 그리고 을은 뭐가 됩니까? 을은 제3자 뇌물 취득죄가 됩니다. 만약에 K에게 줄 돈이 아니라 을에게 네가 K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알선이나 알선해 달라 혹은 주선해 달라 라고 하면서 어쨌든 2천만 원을 주면서 알아서 네가 K에게 주던지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 제3자 뇌물 교부 취득죄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죠. 변호사법 위반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안에서 딱 픽스를 해줬어요. 전해달라. K에게 결국은 줄 돈이다. 교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 교부죄와 제3자 뇌물 취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성립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결국은 을이 2천만 원을 가지고서 술을 먹고서 100만 원을 팁으로 줬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결국은 1900만 원은 자기 주택의 건축비로 사용했고 라고 했죠. 그래서 2천만 원을 다 다른 데 썼습니다. 2천만 원을.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횡령죄의 문제가 나오겠죠. 횡령죄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 불법 원인 급여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을 여러분들 답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은 다시 또 했는데, K에게 미리 손도 써놨는데 도대체 왜 이러지? 매수자가 아예 안 나타났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갑은 이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2022년 4월 1일에 B에게 4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고, 그런데 5일날 같은 달 5일날 C에게 다시 4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즉 이중근저당이 문제가 되겠죠. 이중근저당. 자, 이중근저당에 대해서는 판례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안 된다고,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서브 논점으로 그럼 사기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B에 대한 사기죄, 그리고 또 뭐가 될까요? C에 대한 사기죄. 이거를 약간씩 써주면 좋겠죠. 그런데 C에 대한 사기죄는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C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 이제 B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입니다. 사안의 경우에 명백하지 않은데, 사실 저도 답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B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죠. 그래서 이제 사기죄가 안 된다라고 기재하긴 했는데, 실제 실무적으로 보면 4월 1일에 했고 불과 4일 뒤인 같은 달 5일에 등기를 설정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때 이미 B에게는 돈만 빌리고서 근저당권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라고 볼 여지가 매우 높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보면은 B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이외에 다른 어떤 그 구성 요건을 찾기가 힘들어서, 문구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B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안 된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이런 것들을 쓰시고서 B에 대해서 애초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쓰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 을은 뭔가 이게 벽돌.
아침에 이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서 벽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던졌고 유리창이 깨졌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벽돌이니까 위험 물건, 특수, 재물, 손괴죄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마침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질식사를 면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긴급 피난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거죠. 그 위험방위, 객관적인 정당화 상황은 있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 즉 피난 의사가 없는 경우에 그 효과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학설을 기재하라, 그런 문제겠죠. 소위 그런 문제입니다.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기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을은 이제 다시 90cm 떨어진 채 있어 건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을은 토지 경계선과 도시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달라며 담당 직원에게 부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명백하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병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도로선을 지운 다음에 8m 도로선을 새로 그었다. 지우고 다시 구웠다. 그러니까 공도화 변조죄, 그리고 행사죄, 비치했으니까 행사죄가 됐고, 그리고 1,000만 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됩니다. 자,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도화 변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관련돼서 이제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결효과에 대한 상상적 경합은 이런 식으로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도화 변조 및 동행사죄 혹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그거 나오시면 쓰시면 되는 논점입니다. 자, 이제 갑의제책 제3자 뇌물교부죄, 배임죄, 사기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3자 교물 뇌물이라는 게 나오면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 뇌물은 이 정도 하나 기재하십시오. 그러니까 뇌물죄 당연히 법조문을 기재하면 되는데 법조문 딸랑 하나 쓰기 민망하니까 아주 짧고 좋죠? 이렇게 하나 기재하시고 뇌물이 뭔가라고 기재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는 장래 양도한 다음에 발생할 양도소득세에 관한 거니까 장래 담당할 직무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제3자가 누굽니까? 을이죠. 을이 실제 뇌물로 공여하지 않고 횡령했잖아요. 횡령한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부한 이상 본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라는 거 쓰시면 됩니다. 제3자가 실제로 뇌물로 공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그리고 을이 있고, 을이 K에게, 자, 을이 횡령을 했죠. 실제로 횡령을 했는데, 횡령을 하더라도 교부죄와 취득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을에 대해서는 명백한 대법원 판례가 있죠. 교부하더라도 을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취득죄만 성립하고 따로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에 실제 을이 교부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갑은 을을 통해서 K에게 뇌물을 공여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럴 경우에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실제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갑은 제3자 뇌물 교부죄만 성립하고 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야 해요. 그렇게 내리시는 건 좋은데 그걸 판례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됐죠? 제3자 뇌물 교부죄 성립한다는 거. 자, 이중저당에 대해서 배임죄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형 강의에서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형 강의 보세요.
배임죄, 이중 매매 관련 배임죄를 전부 다 통일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채무자가 문구는 이거예요.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볼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문구를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 문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무고, 자신의 의무고, 자신의 사무고, 그래서 타인 사무처리자가 아니다.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고, 아까 사기죄 같은 경우에 비에 대한 사기죄는 사안의 경우에 저는 일단은 안 된다고 쓰긴 했는데 4월 1일, 4월 5일이기 때문에 B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후순위자 C에 대해서는 안 되죠. 손해가 발생 안 하니까 등기를 해줬으니까 이거는 명백한 겁니다. 자, 을의 경우에 을의 경우에 제3자 뇌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뭐 전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정을 알면서 받으면 성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뇌물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을에 대해서는 판례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판례가 있다라고 쓰시면 되고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죠. 자, 불법 원인 급여와 횡령죄는 사실 이거는 그냥 판례를 뭐 쓸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학설을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판례 있는데 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소유권 다 그거죠. 급여는 불성립. 왜냐면 급여는 확 넘어간 거니까 위탁은 단순히 맡긴 거니까 위탁은 성립. 간단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법성을 비교해서 인정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거 이거죠. 본 사례와 마찬가지 판례죠. 뇌물 전달 용도로 조합장이 돈 받은 거 그러다가 조합장이 딴 데 쓴 거 그럼 조합장한테 돈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불법성이 큰 거 포주 사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뇌물공여죄는 성립합니다. 1,000만 원에 대한 거죠. 이거랑 별개입니다. 얘랑 별개 1,000만 원에 대한 거. 자, 뇌물공여죄 당연히 성립하니까 쓸 게 없습니다. 뭘 써야 돼요? 법조문 하나 쓰시고 그리고 아까 있었던 뇌물, 부정한 이익 요거 하나 쓰시고 그냥 사안에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특수재물손괴죄 위험한 물건, 벽돌로 했으니까 특수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조문 쓰고 그리고 긴급피난 쓰시고 그리고 뭘 써야 돼요? 우연방위. 우연방위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살이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죠. 자살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화풀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 즉 피난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뭐 무죄설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없던 말던 상관없다. 무조건 무죄다.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수범설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있어야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둘 다 갖추어야지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나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수범이다. 불능미수범설 이거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제로 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으니까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오인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구조가 유사하다. 그래서 형법 제227조에 불능미수를 유추 적용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례를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피난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수범설인지 불능미수범설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언급만 하는 거죠. 뭐 피난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기수범설인지 불능미수범설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것이고 검토는 뭐 불능미수범설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해서 결과반 가치가 상쇄되지만 피난 의사가 없으니까 행위반 가치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불능미수범으로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병의 재책, 수뢰 후 부정처사, 공도와 변조 및 동행사에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조문 하나 쓰십시오. 법조문 하나 쓰세요.
뭘 써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법주문 써요. 얼마나 좋아요. 뇌물수수죄는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예, 쓰시면 됩니다. 공도와 변조죄 및 동행사. 이것도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죠? 법주문 하나 쓰세요. 그냥 예, 쓰시고. 자, 이제 변조죄가 나오면 항상 이 말을 쓰면 됩니다. 진정하게 성립된 것에 진정하게 성립, 그죠? 그거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 없이 변경한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안에서 꼭 기재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문제인데요.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부정설, 비교단위 확장설인데 답안에 쓸 여유가 없으면 제한적 긍정설 같은 경우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이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문제를 보면은 자,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공도와 변조죄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갑니다. 자,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변조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건 명백하고 이것도 상상적 경합이지만 여기가 이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봅시다. 자, 일단 부정설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정설,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위가 제3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설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부정설은 부정설에 따른 어떻게 처리하자, 이거는 부정설은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설의 기본 논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 시간적 순서는 뭡니까? 변조가 먼저 발생했고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동시에 발생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합니다. 이거를 먼저 해서 1번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2번을 합니다. 2번을 하죠. 그러면 이거 1번 하면 뭐가 돼요? 상상적 경합 보니까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해야 되고 요거를 또 2번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요것도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실체적 경합. 이 말이 좀 안 되죠?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두 개인가? 왜 이게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실체적 경합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부정설의 기본이에요. 이 부정설의 기본이 바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평가를 막아야 되지 않냐. 지금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두 번이나 왔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중평가를 막자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통일해서 이 전체를 통일해서 왜 이럴까요? 예. 통일해서 어떻게 하냐? 이 전체를 상상적 경합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 변조와 행사와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전부 다 상상적 경합이 되니까 결국은 수뢰후 부정처사죄 하나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설은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두 개의 행위가 별개인데 변조죄와 행사죄가 별개 아니냐.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상상적 경합이 돼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긍정설과 부정설의 차이입니다. 제한적 긍정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 비교 단위 확장설을 보시면 비교 단위 확장설은 뭐냐면 자,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변조죄와 행사죄가 있죠. 행사죄가 있는데 상상적 경합, 여기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인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경합하니까 형량이 너무 높아지죠. 피고인한테 불리해집니다. 근데 통째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피고인한테 너무 유리해져요. 이 실체적 경합 관계를 평가가 불가능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상상적 경합, 요거 실체적 경합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상상적 경합을 하자라는 것이 바로 비교 단위 확장설입니다. 근데 비교 단위 확장설의 이름이 왜 이거냐면은 우리가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예요, 죄. 죄와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단하는 것이지. 근데 죄는 이거고 죄도 이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단위 확정설은 죄를 묶어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를 하자는 거니까 이 상상적 경합의 비교 단위가 죄와 죄가 아니라 묶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처단형 그거 자체가 비교 단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단위 확장설로 가는 겁니다. 자, 먼저 실체 경합을 한 후에 연결하는 범죄와 상상적 경합을 하게 된다. 연결하는 범죄는 이거죠. 연결되는 범죄고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 일단 이중 평가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뢰 부정처사죄를 한 번만 썼죠. 그런데 행위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도 배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체를 상상적 경합을 하게 되면 행위자에 대해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을 상상적 경합으로 평가하는 그런 특혜를 주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학설도 문제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형법 40조는 죄와 죄를 상상적 경합을 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너 맘대로 확정하냐라는 나는 비판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판례는 자, 애매하죠? 공도와 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도 실제로 경합관계에 있대요. 그런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뢰의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즉 수뢰의 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되고 따로의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요구를 할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설의 입장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부정설의 입장이지만 어떤 처단형은 또 긍정설과 비슷하게 상상적 경합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교단위 확정설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결국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저는 앞으로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만들면서 대부분은 판례의 입장을 다 따라갈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답안을 컴팩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무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판례의 결론에 따라서 논점이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례의 결론을 따라가고 그 판례의 결론이 왜 맞는지에 대한 논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문제와 같이 판례 그 자체가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판례로 여러분들이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여러분의 답안에 기재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 자체로 판례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판례가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소위 말하는 변조죄와 공도와 변조 및 행사죄와 혹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요거 두 개를 실체적 경합을 하더라도 얘보다 형량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사실은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이거 두 개를 실체적 경합을 했더니 형량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 일단은 열어두고서 이 사례에서는 그냥 너 하나로 그냥 해서 처리해 라고 판례는 그냥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미래는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판례에 대해서 판례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단위 확장설로 가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비교단위 확장설로의 입장에서 출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학설들은 이거를 출제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비교단위 확장설로 가시라 라고 하면 되고 결과적으로 비교단위 확장설에 의하던 판례에 의하던 결론의 차이는 전혀 없다 라고 적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아버지의 고소 취소와 법원의 판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고소 취소가 적법한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뒤에 고소의 적법 여부,
자, 친고죄라는 거 당연히 기재하셔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는 고소권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그러므로 피해자인 D의 고소가 적법한가? 딱 하나의 논점이 남았네요. 고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즉, 고소 능력, 소송행위 능력이 있는가? 민법상의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이런 것들 조금씩 기재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다 기재할 수는 없겠죠.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기재를 하십시오. 자, 어쨌든 이런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소는 적법하다라고 결론을 내야 되겠죠. 여기서 고소가 부적법하다 보면 그 다음에 거를 논할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적법하다고 가실 수밖에 없죠. 자, D의 아버지의 고소 취소가 그럼 적법한가? 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법정 대리라고 본다면 법정 대리인은 뭐가 있어요? 고유권이 있죠. 고유권이 있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고소하고 취소하는 거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 자체가 D의 고소지 D의 아버지가 고유권으로 고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 취소를 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고유적인 고소를 취소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D의 아버지의 독립고소 취소는 아닙니다. 자, 그럼 뭐를 할 수 있냐? 자,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 취소를 대리. 자기의 고소권은 아니더라도 그걸 취소를 대리할 수는 있죠. 자, 대리에서 D의 아버지가 D의 고소를 대리하여 취소는 가능하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법조문에도 있습니다. 대리하여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송행위의 대리는 민사적인 법률행위 대리와는 좀 다릅니다. 법률행위 대리는 기본적으로 현명을 요구하고 있죠. 현명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것, 소송행위의 대리는 고소행위 이런 것의 대리는 이 현명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 이름으로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 이름으로 하고 현명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고소 취소라는 외형상의 행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는 뭐라고 합니까? 자, 반의사 불벌죄와 관련해서 처벌불원 의사 결정 자체를 대리인이 할 수는 없다. 고소도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즉 대리권을 수여받았던 아니던 D의 아버지가 고소 취소 여부를 직접 본인이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피해자의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고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형사적으로 어떤 소송행위 이런 거에서는 대리권이라는 것들을 엄격하게 따지는 건 아니에요. 위임장이 막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결국은 실제 현명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대리권을 위임장에 의해서 주었냐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결국은 어쨌든 고소 취소 의사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냐. 왜냐하면 대리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 자체는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안에서도 결국은 이건 대리의 문제인데 그 대리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떨어져 살던 아버지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죠. D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나중에 D는 자기는 고소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처벌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D의 아버지가 한 고소는 D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게 표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D의 고소를 대리해서 취소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리와 상관이 있는 논점이에요. 자, 약식명령 모용과 검사, 법원의 조치.
자, 이게 아직도 문제가 나고 있네요. 제가 사시 공부할 때도 이 논점 계속해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자, 이거 뭐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리갈 마인드를 묻는 거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등을 특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리갈 마인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또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두 가지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뭐 이것에 대해서 결국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의사, 표시설, 행위설, 뭐 실질 표시설 뭐 이런 거 있는데 결국 실적 표시설로 가시면 되겠죠. 표시설을 중심으로 의사설, 행위설을 고려한다. 이걸 뭐 학설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배점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판례는 결국 검사는 모용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다. 그렇게 했죠. 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인적사항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행위자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모용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실질적 표시설. 자, 검사의 조치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공소장에 피고인 딱 해놓고 김기용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쓴 겁니까? 김기웅 김기웅 이렇게 피고인 이름을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공소장에. 그러면 이 공소장을 가지고서 공소장 변경합니까? 아니죠. 이거를 김기용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검사가 내가 잘못 썼어요. 주민등록 890101 이런데 이거를 잘못 썼다. 아닙니다. 890102네요. 이런 식으로 정정하는 거. 이거 공소장 변경이라고 볼 수 없죠. 변경이니까 변경이 아니니까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도 아니고 법원 허가도 필요 없다. 정정하면 되죠. 자, 약식명령, 성명 모용과 법원의 조치. 자, 피모용자 M에 대해서는 피모용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과정 중에서 발각됐기 때문에 사실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외관상만 지위에 있으므로 327조 2호를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그냥 적용할 수는 없죠. 피고인이 아니니까 유추 적용해서 해결한다. 모용자 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 특정을 제대로 못한 거죠. 요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특정을. 그러니까 형소법 254조 위반. 이거 위반이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27조 2호겠죠. 327조 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되고, 자, 정정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정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송달을 해야 되겠죠. 모용자에게 다시 송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송달이 안 된 거니까 송달을 하고, 근데 송달하기 전에 약식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약식명령을 가지고서 이미 발령이 됐기 때문에 이 약식명령에 피고인 표시를 정정합니다. 경정이라고 하죠. 경정. 자, 우리가 이 경정을 할 때는요, 약식명령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의 서류가 마찬가지예요. 원본을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원본을 줄 긋고 도장 찍고 이건 아니고요. 경정 결정문을 다시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요. 원본과 경정 결정문 뭐로 경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1+1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이제 모용자에게 송달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모용자는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소제기 후 참고인 조사 면담. 이거는 유사한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되었죠. 자, 공소제기 후에 참고인 조사 결국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진술 조서를 미리 받으면 결국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상 증거 능력에서는 동의의 효과가 중요해요. 일괄적으로 동의하면 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증거 동의가 되고 어떤 건 안 됩니다. 자,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동의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뭐 성립을 인정하던 증인이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어도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결국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유사한 판례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키는 진술조사 안 된다. 이게 이제 기출로 났던 거죠. 그리고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로 조사한 피신조사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다시 또 그 이후에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요 판결이 나올 때는 위증 혐의로 조사한 거는 된다라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검사가 이걸로 다시 조사해서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얘도 안 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좀 멋쩍죠? 아니, 될 것 같이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 법원은 될 것 같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된다고는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것도 결국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면담 후 증인신문에 대해서, 그럼 이거 왜 허용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그런 것도 있어. 진짜 복잡한 사건들, 여러분들 기록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 말고 정말 복잡하고 뭐 또 어떤 경우에는 기술적인 것들이 매우 많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들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식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어떤 도면이 있다. 도면이 너무 복잡한 거야. 이게 설계 도면이. 그런데 이거를 검사가 법정 가서 물어보려니 답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불러다가 이 도면에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미리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불러서 그 증인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증인신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리 면담해서 이게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판단할 그 판단도 좀 해봐야 되고,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에 미리 좀 설명도 들어봐야 될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 이제 법원도 이걸 아는 거예요. 면담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네가 불러다가 괜히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뭐 답변 유도하거나 암시하면은 너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좀 밝혀라,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없었던 점을 네가 좀 증명해라 라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겠죠. 네,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요 문제는 이미 출제됐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뭐 시기가 지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면담에서도 같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리 용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문까지 끝났습니다. 1문에 비해서 2문이 좀 빨리 정리가 되네요. 어쨌든 사례형 공부,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좀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기억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중요해요. 정리해서 그거 다시 본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공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의 최대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록 강의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